여러분, 영끌로 집 사셨거나 영끌한 친구가 매달 원리금에 시달리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왜 우리 세대만 집 사자마자 마이너스 자산이 되는 걸까요?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똑같은 일이 200년 전 조선 강진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18년 동안 기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약용입니다. 학교에서는 정약용을 실학자라고만 가르치죠. 그런데 그가 남긴 기록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영끌족 미래의 단계별 예언서, 판박이입니다. 역사적으로 말입니다. 18세기 후반 조선에서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정약용이 강진에 도착했을 때 그가 본 풍경은 농촌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권세 있는 양반들이 농민의 땅을 사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마지기가 아니라 마을 단위였습니다. 한 마을의 농민 절반이 자기 땅을 양반의 이름으로 넘기는 일이 흔했습니다. 정약용이 전론에 기록한 바에 따르면 한 사람이 1000마지기, 10,000마지기를 가진 경우가 흔했습니다. 한 사람이 마을 하나를, 어떨 때는 면 단위를 통째로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농민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 땅이었는데 어느새 양반의 소작농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자기 손으로 일군 그 땅에서 이제는 절반을 양반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실학 연구에 따르면 19세기 초 자작농 비율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정약용이 보기에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었습니다. 인위적인 흐름이었습니다. 양반은 왜 갑자기 땅을 사모았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땅값이 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오르는 자산은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합니다. 200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농민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을 지키려고 했죠.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땅이었으니까요.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빚이었습니다. 땅값이 오르는데 수입은 그대로니 빚을 내서라도 지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곡이라는 정부 대출이 있었고 동네 부자에게 빌리는 사채가 있었습니다. 정부 대출은 안전해 보였지만 함정이 있었고 사채는 처음부터 함정이었습니다. 이자는 어땠을까요? 목민심서에 따르면 한 해 만에 원금의 절반에 가까운 이자가 붙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빚을 내고 1년 뒤면 갚아야 할 돈이 1배 반이었다는 뜻입니다. 농민은 빚을 내서 땅을 지켰습니다. 그 땅에서 일해서 빚을 갚으려고 했습니다. 새벽부터 별이 뜰 때까지 가족 모두가 매달렸습니다. 결과는요? 10의 7, 8분 그 땅을 결국 양반에게 빼앗겼습니다. 빚을 갚으려고 빚을 진 끝에 어떤 농민은 자식을 머슴으로 보냈고 어떤 농민은 마을을 떠나 거지가 됐습니다. 잠깐요. 이게 그냥 농민이 어리석어서 일어난 일일까요? 아닙니다. 정약용은 이 점을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어리석음이 아니라 구조라고. 농민이 빚을 갚지 못하면 누가 이득을 받는지가 핵심입니다. 한쪽이 망할 때 다른 쪽이 부자가 된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첫 번째 수혜자는 부유한 양반 지주였습니다. 헐값에 농민의 땅을 사들였습니다. 농민이 빚에 쫓길수록 양반은 더 싸게 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환곡을 관리하던 지방 관리들. 이들은 장부를 조작해 자기 몫을 챙겼습니다. 빌려준 양은 부풀리고 갚은 양은 줄였습니다. 차액은 그대로 자기 호주머니였습니다. 정약용이 목민심서에 기록한 환곡 부패 사례는 수십 건에 달합니다. 그가 강진에서 직접 본 것만 그 정도였습니다. 전국으로 넓히면 수치는 짐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농민이 한 명 망할 때마다 양반과 관리는 둘 다 더 부자가 됐습니다. 망함과 부유함이 한 쌍이었던 겁니다. 이게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이게 조선만의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같은 시기 지구 반대편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 영국에서는 인클로저라는 이름의 토지 집중이 진행됐습니다. 농민이 공동 경작지를 잃었고 자기 땅이 사라진 농민은 도시로 흘러들어가 공장 노동자가 됐습니다. 18세기 후반 일본에서도 농민 부채가 폭증했습니다. 막부시대 자작농의 토지가 상인 자본에 넘어갔고
농민은 소작인이 되거나 도시로 떠밀렸습니다. 세 나라가 우연히 같은 일을 겪은 게 아닙니다. 조선의 양반, 영국의 지주, 일본의 상인, 옷은 달라도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 가격이 오르자 빚으로 매수한 사람이 늘었고 가격이 흔들리자 빚이 그들을 무너뜨렸다는 것. 가격 상승은 매수의 이유였고 가격 정체는 파산의 이유였습니다. 정약용은 조선의 경우만 봤지만 패턴은 이미 세계 공통이었습니다. 그가 본 마지막 곡식 자루는 영국 농민의 마지막 양 한 마리와 같았습니다. 정약용이 강진에서 본 광경 중에 가장 잊지 못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가 목민심서 어느 페이지에도 다 적지 못한, 그러나 평생 마음에 남은 장면입니다. 빚을 갚지 못한 농민이 자기 집 마당에서 마지막 곡식 자루를 양반의 종에게 넘기는 날이었습니다. 그 자루 안에는 그 가족의 다음 한 달치 끼니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농민의 아내는 부엌에서 울었습니다. 다음 끼니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부엌으로 들어가 소매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어머니의 옷자락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그 집은 다음 봄에 사라졌습니다. 가족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광경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텔레비전 뉴스에서, 아니면 더 가까운 곳에서. 영끌로 산 집이 마이너스가 된 부부가 새벽 식탁에서 고지서를 펼치는 그 장면과 이 농민의 마당이 무엇이 다른가요? 시대와 도구만 다를 뿐 구조는 같습니다. 정약용이 본 마지막 곡식 자루는 영끌족의 마지막 장우와 같은 무게입니다. 두 자루 모두 누군가의 다음 한 달치 삶입니다. 정약용이 본 패턴은 19세기에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흐르고 무대가 바뀌어도 같은 각본은 계속 다시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도쿄 땅값 한 평이 미국 캘리포니아 전체보다 비싸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빚을 낸 가게가 매수에 뛰어들었습니다. 1990년에 가격이 흔들렸고 다음 10년 동안 가게가 무너졌습니다. 빚으로 산 집이 빚보다 작아지는 마이너스 자산이 일본 가정의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정약용의 패턴이 정확히 한 번 더 작동한 겁니다. 다른 나라, 다른 시대에서. 양반은 디벨로퍼가 됐고 농민은 직장인이 됐을 뿐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잃어버린 30년이라 부르는 그 시기입니다. 한 세대 전체가 결혼 출산집을 포기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빈집과 고령화가 그 후폭풍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정약용 시대와 일본 거품. 같은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어디일까요? 그러면 지금은 누가 양반과 환국 관리의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정약용이 강진에서 본 그 두 부류의 자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리는 그대로고 앉은 사람만 바뀌었습니다. 첫째, 가계대출로 이자 수익을 챙기는 은행. 영끌족이 빚을 갚는 한 은행은 안정적으로 돈을 법니다. 환국 관리자가 장부를 조작하던 그 자리에 이제 가계대출 부서가 앉아 있습니다. 둘째, 분양가를 높여 가격을 끌어올린 건설사와 디벨로퍼. 신규 분양가가 시세 기준선이 됩니다. 한 단지가 비싸게 분양되면 옆 단지의 시세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셋째, 다주택을 가진 자산가. 자기 집값이 오르고 전세금으로 다음 집을 매수합니다. 이게 정약용 시대 양반이 빚에 쫓긴 농민의 땅을 헐값에 사들이던 그 구조입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그 시기에 매도자가 누구였는지가 핵심입니다. 30대가 빚으로 산 그 집은 누군가가 팔아서 차익을 챙긴 그 집입니다. 매수자의 빚이 매도자의 수익이 되는 구조. 정약용 시대와 정확히 같습니다. 양반 도포만 양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계신가요? 영끌로 집을 산 뒤 매달 원리금에 시달리는 분이요.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나라 한 해 벌이에 100% 가까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년 동안 버는 돈 전부를 가계가 빚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빚이 무너지지 않는 조건은 단 하나.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입니다. 가격이 오르는 동안에는 모든 게 괜찮아 보입니다. 가격이 정체되거나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약용 시대 농민이 답을 이미 알려줬습니다. 그 답은 마이너스 자산, 매물 폭증, 강제 매각, 가정 붕괴 순이었습니다. 영끌 쪽의 미래는 정약용이 강진에서 본 그 농민의 다음 봄과 단계까지 같습니다. 다른 점은 오직 시대와 도구뿐입니다. 판박이라는 말, 가볍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200년 만에 같은 그림이 다시 그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손이 누군지가 진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정약용 시대의 어느 단계에 있을까요? 그가 본 농민의 사이클은 4단계로 나뉘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쯤일까요? 첫 단계 가격 상승은 2015년 이후 진행됐고, 두 번째 단계 빚 매수는 2020년에서 2022년에 폭증했습니다. 정약용 시대 농민이 빚을 내 땅을 산 그 순간과 정확히 겹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격 정체. 2023년 이후 일부 지역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정약용 시대 농민이 빚을 갚으려 일하던 그 시기와 닮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일부 지역의 거래량이 빠르게 줄었습니다. 매수자가 사라지면 매도자도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그 신호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정약용의 기록을 펴보면 됩니다. 농민이 마지막 자루를 넘기던 그 단계. 지금 말로 옮기면 마이너스 자산을 짊어진 가구가 매물로 쏟아져 나오는 단계입니다. 강제 매각, 경매, 가정 해체. 이름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빚을 진 누군가가 무너지면 그 매물이 시장에 쏟아지고 다음 단계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의 무너짐이 다음 사람의 가격 하락이 됩니다. 그때도 지금도 구조는 같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정약용이 전론 첫 머리에 적은 문장이 있습니다. 그는 강진의 농민이 무너지는 광경을 다 본 뒤 그 광경을 한 문장으로 줄였습니다. 토지가 한쪽으로 몰리면 백성은 살 자리를 잃는다. 짧지만 200년을 견딘 한 문장입니다. 그가 본 모든 사이클이 이 한 줄에 들어 있습니다. 그가 말한 토지가 오늘의 부동산입니다. 그가 말한 백성이 오늘의 영끌족입니다. 단어를 바꾸기만 하면 이 문장은 2026년의 신문 사설에 그대로 실어도 됩니다. 마이너스 자산이라는 단어를 정약용은 몰랐지만 그 상태는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목민심서위에 그 문장을 다시 읽으면 이 단어가 그가 적은 글자 사이에 이미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제목이 정약용의 200년 전 거품 경고인 겁니다. 그는 거품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그 메커니즘은 완성된 형태로 기록했습니다. 이름이 없었을 뿐 정확히 같은 짐승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설계된 구조이고 지금도 작동 중입니다. 정약용이 전론을 쓴 그 책상과 여러분이 매달 원리금 알림을 보는 그 화면 사이에 200년이 있을 뿐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구조가 보이는 사람과 안 보이는 사람의 선택은 다릅니다. 다음 매수 결정을 하기 전에 정약용이 본 4단계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가격 상승, 빚 매수, 정체, 마지막 자루. 주변에 영끌로 매수한 분이 계시다면 어느 단계에 있다고 보이시나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봅시다. 영끌이라는 단어가 사라지는 날까지 이 채널은 계속 200년 전의 경고를 펴 보일 겁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